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40년 만에 올림픽 축구 본선 진출 실패. 재앙 같은 일이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사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그리고 위기감이 한국 축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 예선 첫 경기에서 안방에서 치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한국 축구가 0대0으로 비겼는데요. 9월 10일 오만과의 원정 경기로 2차전을 치릅니다. 9월 7일 새벽에 오만으로 출국한 한국 대표팀은 팔레스타인보다 강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오만을 상대로 자칫 패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홍명보 감독 체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홍명보 감독 체제가 조기 실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표팀이 오만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또 오만은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인지, 이라크와의 예선 첫 경기에서 드러났던 오만의 주요 장면, 그리고 유럽 풋볼 스카우팅 리포트의 독점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가 이달부터 입중계로 여러분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만과 예선 2차전 경기 역시 실시간 소통 방송 입중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기는 9월 10일 화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고 모바일과 온라인으로는 쿠팡 플레이 그리고 지상파 방송으로 KBS에서 중계하게 되는데 이 방송 보시면서 입중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준TV에서는 경기 1시간 전인 9월 10일 화요일 밤 10시부터 오만전 입중계 사전 분석과 경기 중 실시간 분석 그리고 경기 후 토크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의 실시간 방송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과 오만의 역대 전적을 보시면 5번의 A매치 대결이 있었는데요. 4승 1패로 우리가 앞서는데 오만 쇼크의 기억이 있죠. 바로 2003년 10월 21일 오만 원정 당시 1대3의 패배, 아시안컵 예선전에서의 이 패배가 추후 몰디브에 비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쿠엘류 감독의 조기 경질로 이어졌던 단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아직도 오만 쇼크가 20년이 넘게 예전의 일이지만 많은 축구 팬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충격적인 패배였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중동팀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의 충격적 패배, 그로 인한 대표팀의 감독 교체의 사례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오만 쇼크가 재현되지 않겠느냐, 한국 축구의 쇼크샷, 현재 협회 체제에 전복이 일어날 수 있는 정말 큰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만 대표팀이 결코 만만하지 않은 상대입니다.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최종 예선 3차 예선 단계에 진출을 했었고 그때 정말 아쉽게 예선에서 탈락했던 팀이 오만입니다. 당시 B조의 구성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호주 이 팀들이 본선 진출을 다투는 형태였고 그 뒤에 중국, 베트남, 오만, 특히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도 기대가 있었고 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만은 거의 신경 쓰이지 않는 팀으로 여겨졌었거든요. 하지만 2021년 9월 3차 예선 첫 일정이 시작됐을 때 오만이 일본 원정에 가서 알사비 선수의 88분 결승골로 1대0의 승리를 거두면서 파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나서 오만은 호주와의 홈경기도 2대2 무승부, 마지막 일정이긴 했지만 중국과의 홈경기도 2대0 승리를 거뒀고 베트남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등 무려 4번의 승리를 거두면서 4승 2무 4패에 승점 14점을 기록하면서 3위 호주에 겨우 승점 1점 차의 아슬아슬한 열세로 인해 4차 라운드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호주와의 경기 결과만 조금 달랐더라면, 호주 원정 경기 결과만 조금 더 끌어올렸더라면 오만이 3위를 차지해서 월드컵 본선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게 지난 예선전이었고 보시는 대로 특히 홈에서는 호주를 상대로도 이길 뻔했던 경기력을 보여줬고 중국을 상대로는 완승을 거뒀는데 그 당시 득점을 올렸던 알사비, 알알라위, 파바즈 같은 선수들이 현재도 오만 대표팀의 중심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고 그때 오만 대표팀이 새롭게 떠오르는 젊은 선수들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그 선수들이 경험을 더 쌓고 베테랑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때보다 더 강하다. 그때 일본을 탈락 위기까지 몰고 가면서 일본이 대회 초반, 예선 초반에 각성하게 만들었던 팀이 오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오만을 결코 얕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만이 어떤 팀인지 조금 더 세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출간된 유럽 풋볼 스카우팅 리포트 2024-2025 시즌 유럽 축구의 주요 리그 5대 리그의 96개 팀의 전력을 분석하고 또 선수들을 소개한 이런 책자의 특별 부록으로
북중미 월드컵 예선 가이드북이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얻었고 오만 대표팀의 내용을 이번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오만 대표팀을 주목해야 할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만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야로슬라프 실하비 감독의 존재인데요. 바로 체코 풀젠 출신의 체코 대표팀도 이끌었던 명장입니다. 1961년 11월 3일생인데 현역 시절에는 시코다 풀젠 그리고 체브, 슬라비아 프라하 등 체코 지역 동유럽 쪽의 명문팀에서 수비수로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체코 슬로바키아 국가대표 선수로도 A매치 4경기를 소화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동유럽에서 손꼽히던 선수였는데요. 현역 은퇴와 함께 곧바로 지도자의 길을 걸었고 2005년에 체코의 명문팀이죠. 스파르타 프라하의 2군팀 감독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10개 팀을 이끌면서 전이맨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양한 경험을 여러 곳에서 쌓아왔던 지도자입니다. 무엇보다 2018년부터 체코 대표팀을 맡아서 5년 동안 체코 대표팀의 감독으로 일했고 유로 2020 대회에서는 체코의 8강 진출을 이끄는 과정 속에 본인의 지도력을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지난 2014년 2월에 오만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오만 대표팀의 감독으로 아시아 최종 예선 진출을 이뤄내면서 오만 대표팀이 지난 대회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축구를 발휘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만 대표팀의 공격 메커니즘을 보자면 짧은 패스 빌드업을 중시하는 더 도전적인, 더 공격적인 컬러로 바뀌었어요. 점유율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후방 빌드업은 센터백 콤비인 알 브라이키와 알 카미시, 중앙 미드필드 듀오 알 사디와 알 알라위의 투투 시스템으로 추천이 됩니다. 두 명의 센터백 2명과 중미 2명이 박스 형태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수비 밸런스와 공격 패스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짧은 패스와 중거리 패스 위주의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도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는 좌우폭을 좁게 가져가서 즉 좌우 방향 전환태 하프 스페이스를 거치면서 짧게 이동하면서 긴 패스보다는 짧은 패스로 공을 안전하게 소유하면서 경기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을 상대할 때는 이러한 공격 스타일이 달라지겠죠. 수비 위주의 역습, 좌우폭을 또 넓게 사용해서 롱볼을 더 많이 가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들이 이런 좁은 공간의 플레이가 가능한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때도 그랬지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비적으로는 뒤쪽 공간을 내주지 않는 조직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오만이 수비를 할 때는 좌우폭을 좁게 전후폭을 넓게 가져갑니다. 측면 수비를 할 때는 상대를 압박해서 짧은 패스 콤비네이션을 최대한 막는 데 중점을 준다고 하고요. 대신 반대편으로 크게 오픈시킬 때는 공간을 쉽게 내주는 약점을 보이니까 우리가 이런 사이드 전환을 원활하게 롱패스를 원활하게 활용해서 정우영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를 통한 반대 전환을 통해 상대의 허점을 찌를 필요가 있어요. 반면 전후방의 폭이 다른 중동팀들과 비교했을 때는 4m에서 5m 정도 넓다고 합니다. 로우 블록의 라인 컨트롤러는 골라인에서 평균 16m에서 17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뒤쪽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코너킥을 수비할 때는 지역 방어와 대인 방어를 반반 정도 섞고 있다고 합니다. 오만에서 주목할 선수 6명을 좀 꼽아봤는데요. 먼저 공격수 이삼 엘사비 선수가 바로 일본전 결승골의 주인공이고 현재도 오만 대표팀의 공격의 핵심이에요. 2차 예선 5경기에 뛰면서 1득점 1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알 나흐다에서 뛰고 있는데 대표팀 경력만 5년째인 베테랑 공격수입니다. 현재 주전 공격수 자리를 놓고는 알 가사니, 알 칼미 등과 경쟁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서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함께 뛸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지난 1월에 있었던 아시안컵 때는 다소 아쉬운 경기라고 보이긴 했지만 2차 예선에서 말씀드린 1득점 1도움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박스 안에서의 섬세한 볼터치 능력, 볼을 컨트롤하고 볼을 소유하고 혼자 힘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격수가 살라 알 야흐야이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2차 예선에서 득점은 없지만 카타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오만의 정말 중요한 선수로서 실제 별명이 오만의 메시로 불리는 이 선에서의 활약하는 테크니션입니다. 알사비, 알가사니 등 이런 스트라이커의 뒤에서 좀 이제 창조적인 역할들을 하는데요. 화려하고 빠른 드리블 기술, 게다가 패스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니까 플레이메이커에 가깝게도 뛸 수 있고 또 팀의 프리킥과 페널티킥도 전담하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이 선수를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선수는 2016년부터 오만 대표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오만 대표팀의 터줏대감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에는 측면 공격도 맡고 있는 알 야흐마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2차 예선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폭발적인 측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라이트 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또 다른 이선 자원인 알 야흐야이 선수, 앞서 말씀드린 이 공격 자원 오만의 메시와 함께 보이는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굉장히 위력적인데요. 게다가 박스 외곽에서 시도하는 강력한 중거리 슈팅 능력도 뛰어난데 우리가 중동 팀들과 경기할 때 특히 이런 벼락 같은 중거리 슈팅에 허를 찔리면서 경기를 어렵게 풀어갔던 일들이 있는데 이 선수의 슈팅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미드필드 라인에는 알사디 선수가 있는데 강력한 태클 능력을 통해서 백라인, 백포라인 앞에서 수비를 보호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한 장단 패스를 통해서 빌드업의 출발점도 되고 또 직접 프리킥을 찰 수 있을 정도로 이 킥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선수의 한 방의 중장거리 슈팅이라든지 중장거리 패스가 우리 수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수비 라인에는 알리 부사이디와 알 카미시 선수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일단 알 부사이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성향이 매우 강한 왼쪽 풀백입니다. 왼쪽 윙백, 왼쪽 윙어 등 터치라인에 따라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을 보여주는데 빠른 스피드와 위협적인 드리블 능력, 여기에다가 정확한 크로스 능력에다가 폭발적인 프리킥 능력까지 갖고 있어요. 설명드린 대로 지금 오만에는 직접 프리킥 그리고 프리킥 상황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도 VAR 덕분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실점이 취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오만과의 경기, 일본도 사실은 오만에게 패할 때 이런 정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우리 역시 이런 세트피스 상황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 수비수인 알 카미시 같은 경우에는 174cm로 키는 작지만 축구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시야가 넓고 민첩한 커버 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만의 칸나바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말씀드린 후방 빌드업을 이끌어가는 선수다 보니까 오만이 그냥 온몸을 던지는 육탄 수비, 단순한 선수비 후역습을 펼치는 게 아니라 공을 소유했을 때 굉장히 세련되게 공격을 빌드업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오만의 원정 가서 경기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선수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만은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쓰는데요. 수비 숫자를 많이 두기보다는 수비적으로 지역 방어에서 공간을 잘 커버하고 공격을 전개할 때 충분한 숫자를 두면서 매우 세련된 현대 축구를 구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전방에 알사비를 배치하긴 했지만 이 선수가 알 가사니가 최근에 전반에 좋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측면으로 가서 뛸 수가 있고 알 야흐마디, 야흐야헤이, 알 무샤이프리 같은 선수들이 선발로 나오든 교체로 나오든 누가 나와도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는 것이 강점입니다. 다만 베테랑 미드필드인 알 알라위 같은 경우가 바로 이라크와의 첫 경기 막판에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했기 때문에 한국과의 경기에 뛸 수 없는 것은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라크와의 경기 0대1로 석패를 당했죠. 물론 오만이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의 결과가 좋지 않았고 반대로 이라크가 경기력이나 결과 모두 굉장히 좋았던 팀이고 또 이라크를 이끌고 있는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한국 대표팀의 감독으로서 후보로 올라서 면접까지 진행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전술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스페인 출신 지도자죠. 스페인 대표팀의 수석 코치까지 맡았던 분인데 이런 카사스 감독의 이라크를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 오만이 원정에 가서 0대1로 아슬아슬하게 패배했고 또 경기 내용 자체는 더 많은 득점에 근접한 기회들을 오만이 만들어냈다는 점은 이라크가 오히려 선굵은 축구를 하면서 조금 선수비 후역습 형태의 경기를 했고 오만이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했다는 점은 우리가 오만을 원정에서 상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선수들의 퀄리티가 높긴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역시차의 문제, 또 최근에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었던 문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만은 반대로 안방에서 한국을 맞이하면서 또 이라크 원정도 이동거리의 필요, 시차의 필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러 컨디션이 오만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만은 이라크와의 경기에 알 가프리를 최전방에 배치했고 알 사비를 오른쪽에 알 야흐마디를 중앙에 왼쪽에 알 무샤이프리를 배치했고 중앙 미드필더로 알 사디와 알 알라위가 나왔는데 말씀드린 알 알라위가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 못 뛰어요. 포백 라인에 알 무사이디, 알 무살라미 그리고 알 카미시, 압둘 칼판 등의 포백 라인, 즉 아시안컵부터 또 지난 월드컵 예선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핵심 선수들이 그대로 뛰고 있으니까 조직적인 면에서 우려가 없고요. 지난 대회부터 쭉 뛰던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평균 연령은 29.6세로 높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팀이 됐다. 오만 선수들이 대부분 오만 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유럽파도 없고 또 중동의 가장 좋은 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에서 뛰는 선수가 없지만 조직적으로 뛰어나고 또 카타르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있고 또 유럽파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만이 조직력을 더 다지고 더 많은 훈련 시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오만의 평균 포지션을 보시면 굉장히 라인이 높았어요. 이라크를 상대로 원정을 갔는데도 센터백들이 거의 중앙 미드필더 영역까지 올라왔고 좌우 풀백이 거의 윙어에 가깝게 측면 공격을 담당했었고 그러면서 중앙 지역의 공격수 3명이 몰려있다는 것은 측면 위주로만 너무 플레이를 가져간 게 아니라 중앙 지역에서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펼치다가 역습을 당할 때 정우영 선수 양옆이 빌 경우 그곳을 두세 명의 선수의 이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라크 원정에서 오만이 패배했던 가장 큰 요인은 전반 13분 만에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골을 후세인에게 내줬기 때문이지, 그 선제골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오만이 공격을 했어요. 물론 이라크에게도 공격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체 슈팅 수가 11대 7로 오만이 더 많았었고, 심지어 이라크의 골키퍼의 선방이 5번이 나왔을 정도로 경기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오만이 주도를 했다. 점유율도 58%를 가져갔죠. 게다가 오만이 근래 치른 A매치 거의 패배가 없습니다. 지난 아시안컵을 앞뒀을 때는 중국을 상대로 2대0 완승, 벤투 감독이 있는 아랍에미리트를 상대로도 1대0으로 이겼어요. 사우디와의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던 것도 비등비등한 경기 속에서 한 골 차의 패배였고, 태국, 키르기스스탄과 생각보다 좀 이 팀들에게 고전을 하면서 비기면서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그 뒤에는 결코 만만하다고 볼 수 없는 김판공 감독이 이끌던 말레이시아와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두 번 모두 만나서 2대0으로 다 이겼거든요. 그런 경기력과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결과를 봤을 때는 오만이 3차 예선에 올만했고 또 거의 패배의 기억이 없다. 이번 이라크전 패배 같은 경우도 한 골 차의 아슬아슬한 패배이며 많은 실점을 하지 않는 팀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팀이 안정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정말 골이 됐어야 하는 장면들이 많았던 오만이에요. 지금 장면은 롱볼이 들어왔을 때 이라크 수비의 헤더 커트가 뒤로 흘렀을 때 알사비 선수가 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공을 미친 듯한 오른발 터치로 받아내고 돌려내면서 그 뒤를 바로 빠져들어갔어요. 로빙공을 튀어 올려서 수비의 뒤로 돌아 들어가서 그 공을 또 그대로 발리 슈팅으로 가져가는 엄청난 기술을 보여준 알사비 선수인데, 이 슈팅을 이라크 골키퍼가 정말 대단한 선방으로 막아냈고, 튀어져 올라온 공을 또 오만 공격수들이 달려들어왔지만 끝까지 이라크 수비가 집중력을 보이면서 막아냈습니다. 걷어냈죠. 하지만 이건 충분히 득점이 될 만한 장면이었고요. 27분 같은 경우에도 롱볼이 들어왔을 때 세컨드 볼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오만이 직접 공중볼을 따내지 않더라도 흘러나오는 공에 대한 빠른 움직임, 특히 중앙 지역에서 많은 선수들이 몰려서 공을 향해 달려드는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 장면처럼 알 야마디가 직접 세컨드 볼을 확보하자마자 왼발 대포할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쏠리지 않았다면 득점이 될 수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고 높이 뜨지 않고 방향이 정확했어요. 후반전 시작 4분 만에는 골키퍼의 후방 패스를 알 무샤이프리가 직접 차단하고 역시 직접 몰고 들어가서 슈팅을 때렸거든요. 오만의 전방 선수들이 후방 빌드업이나 롱킥을 잘 차단했을 때 바로 슈팅까지 가져가는,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는 면들, 정말 슈팅을 아끼지 않는 면들은 우리가 역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50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풀백인 칼판이 오른쪽 사이드에서 윙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는 커트인 플레이를 중앙 지역부터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인버티드 풀백으로 움직이면서 알 야마디 왼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알 야마디가 반대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이것 역시 골키퍼 정면이었어요. 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고 날카로운 슈팅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역시 이런 오만의 신속한 슈팅을 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88분 같은 경우에는 알 가사니 최전방 공격수가 전방 압박을 통해서 이라크 진영에서 공을 따내면서 알 야마디에게 패스를 했고, 알 야마디의 패스를 교체로 들어온 파와즈가 이어받아서 때린 중거리 슈팅도, 이거는 골문 구석을 잘 노렸는데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었고요. 후반 추가 시간 1분에는 후방 지역에서 센터백이 우측 뒷공간으로 길게 로잉 패스를 갑자기 땅 때려놨는데, 오른쪽 풀백인 칼판이 어느새 스트라이커보다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허를 찌르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했으나 여기서 마무리 슈팅이 하필이면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즉 이렇게 풀백들의 공격 가담, 이성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 그리고 활발한 슈팅 시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오만을 상대로 과연 무실점 경기를 할 수 있을까가 우려될 수 있는 오만의 매끈한 전술적이고 또 기술적으로 뛰어난 공격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표팀은 분명히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선발 명단 구성에 중요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투입됐던 오세훈 선수가 전방 9번 공격수로 몸싸움, 헤더 경합, 또 마무리 슈팅을 결정하는 능력 등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규 선수 대신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황희찬 선수 역시 후반전에 들어가서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황인범 선수도 이재성 선수도 함께 둘이 뛸 때는 조금은 성향이 겹친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 않았던 황희찬 선수가 먼저 중앙 공격수로 나오면서 상대가 아무래도 미드필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굳이 중앙을 장악하기 위해서 선수를 미드필드 자원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골문을 더 괴롭힐 수 있는 선수를 먼저 투입을 한다면 이번 경기는 황희찬 선수가 먼저 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서령원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다면 왼쪽 풀백으로 이명재 선수가 뛸 가능성이 높고, 오른쪽에는 A매치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할 수 있는 황문기 선수가 그대로 뛰고, 나머지 자리에는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홍명보 감독이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너무나 안 좋았던 내용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화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준TV가 또 한 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증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유럽 5대 리그 96개 팀 정상급 플레이어 800명을 소개해서 90분 기준 기록과 팀 성적, 미디어 평점을 종합한 포지션별 랭킹을 소개하고 있는 유럽 5대 리그 2024-2025 시즌의 모든 궁금증을 한 방에 풀어줄 필수 지침서인데요. 유럽 풋볼 스카우팅 리포트 2024-2025를 한준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하고자 합니다. 총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인데요. 유럽 5대 리그 소속 선수들 말씀드린 수많은 정말 디테일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가이드북도 별책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의 댓글에 한국과 오만의 경기 예상 스코어 그리고 예상 득점 선수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유럽 풋볼 스카우팅 리포트 2024-2025를 증정해드립니다. 한준TV 구독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정보를 공개해 주셔야 당첨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당첨자는 9월 11일 오후 6시 5만전이 끝난 다음날 저녁에 한준TV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과 응모하신 댓글에 대댓글을 통한 고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열리는 9월 10일 화요일 저녁에는 많은 다른 아시아 예선전 경기들이 펼쳐지는데요. 한국의 경기에 앞서 먼저 저녁 9시에 중국과 사우디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사우디 원정에서 비기고 왔잖아요. 신태용 감독이 이번에 홈에서 호주를 상대하는 경기도 밤 9시에 열리고요. 같은 시간 북한 대 카타르의 경기도 있습니다. 한국과 오만의 경기가 열리는 밤 11시에는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그리고 우리와 한 조에 속한 팔레스타인과 요르단의 경기도 열리고요. 또 새벽 넘어가서 9월 11일 새벽에는 1시에 바레인 대 일본, 아랍에미리트 대 이란, 쿠웨이트 대 이라크의 경기 등이 펼쳐집니다. 과연 월드컵 본선으로 가게 될 아시아팀은 어느 팀이 될지 또 초기 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준TV의 실시간 입중계로 아시아 예선의 상황들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오만전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준TV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입중계 컨텐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